네, 이번에는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분입니다.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한진우 원장님의 스테이지죠.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궁금한데, 자,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죠? 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을 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에너지가 과잉되고 축적돼서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같은 증상들이 한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이 바탕에는 반드시 비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어마어마한 병들, 그야말로 폭탄인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기준은 복부 비만을 처음 기준을 삼는데요. 남성의 경우에 허리둘레가 102cm 이상,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 88cm 이상. 그리고 그 중성지방,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그 150mg/dL 이상이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죠.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성은 40, 여성은 50mg/dL 이하일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네.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이거나 네. 또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아도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매일매일 뭐 허리 둘레를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혈압을 재볼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은 좀 손쉽게 알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원칙은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 주변 생활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효선 씨한테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네, 원장님에게 특명을 받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대사증후군의 자가진단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는 남성 만 45세 이상, 또 여성 만 55세 이상에 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세 번째는 몸통에 비해 팔다리가 가늘다. 네 번째는 6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모님이 계신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할 때 반찬보다 밥이나 국수를 많이 먹는다. 여섯 번째는 술자리를 주 3회 이상 갖고 주량은 소주 1병 이상이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미운 사람을 잘 잊지 못한다. 여덟 번째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다. 아홉 번째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최근 혈압이 조금 올랐다고 들었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상황 중에서 10가지 중에서요. 3가지 이하면 아직은 안전하고요. 3가지에서 7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의 중증에 속하고요. 8가지 이상은 위험군에 속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가지에 속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말을 잃었어요. 몇 개예요? 8개요, 8개. 와, 왜 이렇게 큰일 났네. 많이 이거 어떻게 해야 체크하셨어요? 되지? 저는 지금 네. 2가지 정도만 체크를 했는데, 아. 네, 아무래도 태진 씨 얼굴이 아주 어두워지셨어요. 대사증후군, 이거 대사가 안 헤어져요, 막 지금. 두 분은 몇 개 네. 했어요? 예. 예, 저는 4개인데요. 여기서 네. 인상 깊은 게 그 몸통에 비해 팔다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팔다리가 가늘지 않나요? 네, 그래서 3, 4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아니 그거 빼고 4개입니다. 4개. 그렇군요. 장수 주임은 너무 가느신데요? 네. 저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하필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사증후군 범위를 넘어서 심근경색을 향해 가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좀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말씀하셨던 김효선 캐스터는 몇 개나 체크하셨어요? 전 다행히 2개 정도. 2개 정도. 네, 스트레스 받은 그 사람이 잊지 못하는 거라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다 뭐 이건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숨쉬기 운동만 하거나 담배를 아직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사증후군 범위를 넘어서요. 심근경색에도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술 한두 병, 이렇게 한 병 이상이다라는 주량 여기 얘기 나오는 거 저도 체크를 했는데, 뭐 회식 때 먹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위험군이라고 된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편이 좋고요. 네.
술은 저도 좋아하지만은 일주일에 140g 알코올 기준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어떤 각 술에 맞는 잔이 있어요. 예. 매일 2잔 이상이 넘어가면 예. 해롭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금연과 금주는요. 네. 왜 중요하냐면 혈관의 수축 이완을 방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중요하고 동맥 경화 등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금연 금주는 건강에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사증후군이요. 중년의 질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년에 그 대사증후군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아무래도 청년층보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양이 과잉해지고 축적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오기가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근래에는 청소년들도 비만해지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올 수 있고요. 대사증후군은 성인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 대사증후군이 오면 더 성인군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들을수록 점점 불편해지고 많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이제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대사증후군은 최초의 원인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의 이상작동.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항성이 생기는 데서 나타나는데요. 예. 이 인슐린 저항성만이 유일한 그 원인은 아닙니다. 현대인 생활 자체가 움직임이 적어지는 패턴으로 이게 변화해 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영양은 적고 칼로리는 높은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인스턴트,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음식들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이 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모두 생활습관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고칼로리를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잘 따라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원인을 쉽게 말씀드리면 고혈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오고요. 예. 혈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혈당이 높은데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높은 혈당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당뇨가 오게 되고요. 고지혈증은 우리가 비만하고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하지 않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그 운동 부족과 식습관 이런 문제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를 약물로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상 그 생활 패턴을 고치지 않고 약물 치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약물로 일시적으로 그 약물이 혈중의 농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동안 지금 현재 그 약물들이요. 그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을 낮춰주고 이런 기능을 할 뿐이지 이것이 그 원인을 치료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만 믿고 평생 약에 의존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더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완전히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대사증후군의 이 위험도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지, 이때 또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그 치료법과 예방법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 거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현미라든지 통밀 같은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음식들을 주로 드시고 그다음에 흰설탕, 흰쌀, 흰밀가루 전에 말했던 세 가지 300이라고 했던 흰 음식을 적게 드시고 운동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운동할 때 1시간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비만하게 되면 혈관이 이완할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오게 되고요. 인슐린이 분비돼도 계속 높은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계속 그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혈중 지질 농도도 계속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죽상 동맥경화라든지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비만이 꼭 미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장님이 조언을 또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실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이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부 비만, 즉 운동 부족이
가장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대사증후군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비만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가족력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겠고요. 체중 조절과 신체 운동 등 꾸준한 생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진호 원장님 저희들 건강을 챙겨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